일본이 25년 만에 포기한 자국 기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8.7% vs 92.8%. 이 숫자가 일본을 바꾼 이유를 구독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노 타케시입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25년간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해온 책임관이죠. 2023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제4터미널 보안 검색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아스트로피직스사의 엑스레이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1998년부터 사용해온 이 장비들은 저에게는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후배 직원이 보고했을 때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하네다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였으니까요.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17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책임관님, 3번 검색대 컨베이어가 또 멈췄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그 주에만요. 짐이 벨트 위에서 멈춰서면 승객들은 초조해하고 대기줄은 길어지고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와서 점검했지만 일시적 시스템 오류라는 설명뿐이었죠. 25년 경력의 제 눈에도 이 장비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보였어요. 더 큰 문제가 터진 건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공항 보안 장비 긴급 교체 입찰 공고. WTO GPA 기준에 따라 외산 장비 개방을 확대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기준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5년간 독일과 일본 제품만 써왔는데 갑자기 외산 개방이라니.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입찰 참가 기업 목록이었습니다. 독일 아스트로피직스, 일본 캐논, NEC. 그리고 맨 아래에 생소한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라온텍, 대한민국.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일본 공항 보안 장비 입찰에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도 참여한다고 하네요.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보안이 걸린 문제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찰 결과가 발표된 건 2주 후였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낙찰 업체는 라온텍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25년간 독일과 일본 장비만 써온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발표였거든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정말 한국 장비를 쓰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한국 회사가 독일과 일본을 제쳤죠? 후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격 경쟁력과 기술 성능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AI 기반 자동 판독 기능과 처리 속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AI, 자동 판독이라. 솔직히 또 과장 마케팅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실제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예열 시간이었어요. 기존 독일 장비는 아침에 켜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 장비는 5분 만에 준비 완료 신호가 떴거든요. 이상하네요. 너무 빨리 준비되는 것 같은데. 의구심을 품고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20년간 봐온 흐릿한 윤곽이 이렇게 또렷할 수가 있나요? 가방 앞 물건들의 윤곽선이 마치 선명한 사진처럼 보였어요. 동전 하나, 열쇠고리 하나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엑스레이 화면인가요?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독일 장비보다 해상도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너무 친절한 기계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존 장비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액체와 젤 타입 물질들이 한국 장비에서는 명확하게 분류되더라고요. 정보량은 더 많은데 오히려 판독이 쉬워졌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리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요. 승객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 한 달 후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닌 도쿄항에서 말이에요. 2023년 6월 15일 오후 2시 47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사노 책임관님, 도쿄항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하네요.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도쿄항 세관입니다. 라온텍 장비 관련해서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오늘 오후 컨테이너 검색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독일 장비로는 음료수 캔 정도로만 보였던 물건이 한국 장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왔다는 건가요? 비정상 밀도 감지, 다층 구조체 의심이라는 경고가 떴어요. 빨간 불이 계속 깜박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니까 세관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형 폭발물이 나왔습니다. 훈련용이긴 했지만 진짜 위험한 물건이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25년 경력으로도 이런 선명한 탐지는 처음이었거든요. 독일 장비로는 전혀 잡히지 않았던 걸 한국 장비가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바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물류안전시험센터에서 라온텍 장비에 대한 공식 검증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회의실 스크린에 뜬 숫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탐지율 98.7%, 독일 장비보다 2.5%나 높고 우리 일본 장비보다는 5.9%나 앞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처리 속도였습니다. 6.8초. 우리가 9.5초 걸릴 일을 거의 30%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대학교와 와세다대학교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탐율도 0.9%로 최저 수준이었어요. 즉, 100번 중 99번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었죠. AI 기반 자동 판독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용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 순간 제가 25년간 믿어온 게 흔들렸어요. 며칠 후 도쿄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엑스레이 장비, 3년간 놓친 위험물 하루 만에 탐지. 기사를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13건이나 놓쳤던 위험물들을 한국 장비는 단 하루 만에 모두 찾아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 공항 보안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직접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라온텍 기술진들이 하네다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공항에 25년간 품어온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팀장을 만나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사노 책임관님. 항상 일본의 정밀한 보안 시스템을 존경해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의외였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솔했거든요. 저희 장비가 일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게 됐어요.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층 탐지 시스템이 왜 더 정확한지. 기존 엑스레이는 단순히 밀도만 봅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형태, 구조, 재질까지 종합 분석해요. 김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폭발물이라도 포장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저희 AI는 이런 변형까지 악습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20년간 경험으로 익힌 것들을 기계가 단숨에 판단한다니. 그런데 왜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셨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더 큰 시장일 텐데. 제 질문에 김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가진 나라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부심과 함께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저희도 일본 기술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정밀함,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배우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더 좋은 기술을 향한 노력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다음 주에 전체 직원 교육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죠. 아니, 정말 간단하네요. 젊은 직원이 감탄했어요. 화면,
터치 몇 번으로 상세 분석까지 다 되는군요. 저도 직접 조작해봤는데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복잡한 메뉴를 뒤질 필요도 없고 원하는 정보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유지보수도 훨씬 쉬워졌어요.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모듈형 설계라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만 교체하면 돼요. 전체 시스템을 멈출 필요가 없죠. 실제로 며칠 후 작은 오류가 생겼는데 10분 만에 해결됐어요. 예전 같으면 반나절은 걸렸을 문제였죠. 처리 속도가 30% 빨라져서 승객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후배가 보고했어요. 민원도 거의 없어졌고요. 오히려 검색이 빨라졌다는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림 팀장이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일본어 매뉴얼도 더 자세히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현장에서 쓰기 편하도록요. 며칠 후 정말로 상세한 일본어 매뉴얼이 도착했어요. 우리 현장 상황에 맞춰 제작된 거였죠.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동료들도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세심하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5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네다 공항 한국 장비 도입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일본 공항 보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산 엑스레이 장비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면서 뉴스 앵커가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하네다 공항 한국산 장비 도입 결과 보안 효율성이 40% 향상됐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탐지 정확도 98.7%, 처리 속도 30% 개선, 유지 보수 비용 45% 절감. 숫자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부심과 함께 지난날에 대한 반성도. 이에 따라 나리타, 간사이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날 오후 젊은 직원이 찾아왔어요. 책임관님, 한국 기술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뭔 감사 인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요. 일본 직원들의 전문성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처음엔 견제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25년 경력의 아사노 책임관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장비의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어떤 점에서 확신하시나요? 수치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98.7% 탐지율, 6.8초 처리 속도. 이건 현실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이 더 안전해졌어요. 제가 25년간 추구해온 목표였거든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도 한국 장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웃으며 답했어요. 다시 묻는다면 저는 이 장비를 선택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날 저녁 집에서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뉴스에 나오던데 한국 장비가 정말 좋은 거야? 응, 정말 좋더라. 아빠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왜 처음엔 반대했어?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죠.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좋은 기술을 못 알아본 거지. 이제는 어때?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을 존경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객 대기 시간은 줄어들고 보안 수준은 높아지고 며칠 전엔 독일 공항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일본이 선택한 한국 장비를 보러 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라운텍에서 보내준 감사패가 놓여 있어요. 일본 공항 보안 발전에 기여한 아사노 타케시 책임관에게. 가끔 이 패를 보면서 생각해요. 기술에는 정말 국적이 없구나. 좋은 건 좋은 거고 뛰어난 건 뛰어난 거구나.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요.
지금은 일본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한국 기술의 세계 정복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베네치아 근교 키오자 항구에서 40년째 조개 양식업을 해온 내게 2023년은 절망의 해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인지 그해 여름부터 우리 어장에 정체불명의 푸른 꽃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마리 정도였지만 가을이 되자 때를 지어 몰려와 우리가 정성껏 기른 모시조개와 홍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내 이름은 마르코 로시, 58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어장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봉골레 파스타용 조개를 길러왔다. 우리 가족의 조개는 베네치아 최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푸른 꽃게들은 마치 바다의 좀비 같았다. 한번 침입하면 조개와 홍합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더 끔찍한 건 이들에게 천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중해 토착 생물들은 이런 침입자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마르코, 이번 달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같은 어민조합의 지오반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어장도 내 것만큼이나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지역 어민들의 누적 손실이 500만 유로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막막했다. 정부에서는 푸른 꽃게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초음파로 쫓아내는 방법, 해저에 특수 시트를 까는 방법, 강한 그물로 차단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무엇보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게를 먹지 않는다. 랍스터나 새우는 좋아하지만 게는 징그럽다고 여기는 문화였다. 어느 날 저녁 딸 루치아가 스마트폰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는 23살 딸은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아빠, 이것 좀 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루치아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이탈리아 푸른 꽃게로 간장게장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었다. 살아있는 게를 간장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먹는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밥도둑이라고 부르며 극찬한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게를 최고급 별미로 여긴다고요, 아빠. 한국 인터넷에는 이탈리아 꽃게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어주자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대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재앙인 이 생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물 취급을 받는다니. 한국에서는 꽃게 1kg에 15,000원 약 10유로를 주고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값비싼 식재료를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게 요리 문화에 대해 알아봤다. 간장게장, 꽃게탕, 개국지. 한국 사람들이 게를 이용해 만드는 요리의 다양함에 경악했다. 특히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국민 반찬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한 수입 업체가 실제로 우리 이탈리아 푸른 꽃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였다. 물류비와 가공비 때문에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민조합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했지만 한국에게 요리 영상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말 저 징그러운 게를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꽃게를 사려고 한다니 믿어지지 않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생태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기회였다. 한국 사람들의 꽃게 사랑이 우리의 꽃게 재앙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루치아가 대학 동양어학과 교수를 통해 연결된 한국인이 실제로 우리 어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셰프 박민수 씨로 유튜브에서 이탈리아 한국 음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빠, 그분이 내일 오신대요. 직접 우리 꽃게를 보고 요리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42세의 박민수 씨는 밀라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이탈리아에 거주한 지 15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만 명으로 주로 이탈리아 현지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키오자 항구에 나타난 박민수 씨를 보는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히 작은 체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건장한 체격에 밝은 웃음을 띤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다. 로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정말 이 꽃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의 이탈리아어 실력에 놀란 나는 어장으로 그를 안내했다.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푸른 꽃게들을 본 박민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절망이 아닌 감탄이었다. 와, 정말 싱싱하고 큰 게들이네요. 이 정도 크기면 한국에서는 킬로그램당 2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즉석에서 장갑을 끼고 개 몇 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와 지오바니는 그가 살아있는 개를 맨손으로 다루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개의 집게발이 무서워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데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루듯 자연스럽게 개를 들어 올렸다. 이 개는 블루 크랩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꽃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귀한 식재료거든요. 특히 이렇게 살이 꽉 찬 암개는 정말 보기 드문 최상품이에요. 박민수 씨는 개의 배를 뒤집어 보이며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개의 다리를 살짝 눌러보며 살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는 기술도 보여주었다. 40년간 바다에서 살아온 내가 개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로시 아저씨, 이 개들로 간장게장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는 가져온 가방에서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의 재료들을 꺼냈다. 그리고는 우리 집 부엌에서 즉석에서 간장게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게를 깨끗이 씻은 후 특제 간장 양념에 재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나는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 요리를 밥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훔쳐갈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에요. 3일 후 박민수 씨가 완성한 숙성된 간장게장을 맛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특히 게의 내장 부분은 바다의 진수가 응축된 듯한 깊은 맛이었다. 어머나, 이게 정말 그 징그러운 게 맞나요? 아내 안나도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평소 개는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그녀가 개 껍데기까지 말끔히 발라먹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박민수 씨는 스마트폰으로 이 과정을 촬영하며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한국 시청자들이 이탈리아 꽃게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크기의 꽃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 꽃게들은 정말 최상급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 재앙이라고 여겼던 이 생물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는 이 보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박민수 씨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로시 아저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푸른 꽃게들을 보물처럼 바라보았다. 박민수 씨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그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이탈리아 어민을 구하는 한국의 꽃게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어섰다. 루치아가 번역해준 한국어 댓글들을 읽는 내내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놀라고 있었다. 이탈리아 아저씨들 너무 불쌍히 유유. 우리가 다 먹어줄게요. 저 개들 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간장게장 파티하겠습니다. 1,500억 원 피해라니. 우리나라로 수출해서 윈윈하면 좋겠다. 이탈리아 꽃게 수입업체 없나요? 당장 주문하고 싶어요. 댓글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고 대부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어민의 고충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다니. 더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다. 한국의 한 대형 수입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어민조합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해양식품이라는 회사의 김 대표가 직접 이탈리아로 오겠다고 했다. 로시 아저씨,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루치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조개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꽃게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신선한 활꽃게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꽃게가 워낙 인기 있어서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대량 수입하고 있대요. 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틀 후 김 대표가 실제로 키오자에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남성으로 25년간 수산물 수입업을 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우리 어장을 둘러본 후 즉석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다. 로시 씨, 이 꽃게들의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요. 크기도 크고 살도 꽉 차 있어서 한국에서 최고급으로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꽃게 시장 현황을 보여주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꽃게 소비량은 연간 3만 톤이 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간장게장용 활꽃게의 경우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물류비와 운송 중 생존율이에요.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는 항공으로 24시간, 선박으로는 30일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는 해결책도 준비해왔다. 최신 화로 운송 기술을 사용하면 48시간 내에 90% 이상의 생존율로 한국까지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비용은 높지만 한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시범적으로 월 10톤 정도부터 시작해보죠. 시장 반응이 좋으면 월 50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우리가 잡은 꽃게를 킬로그램당 8유로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버리거나 최대 2유로에 처분하던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다. 어민조합 긴급회의가 열렸다. 40여 명의 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국의 꽃게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간장게장, 꽃게탕, 꽃게라면까지 한국 사람들이 꽃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을 상영했다. 한국에서는 꽃게를 바다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알을 뺀 암꽃게는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아요.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우리가 그동안 골칫덩이로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석이라니. 지오바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게를 좋아할까요? 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민수 셰프님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의 꽃게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어민들이 이 기회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재앙이었던 푸른 꽃게가 한국 사람들의 꽃게 사랑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푸른 꽃게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3개월 후 우리의 첫 번째 꽃게 수출이 성사되었다. 김 대표와의 계약에 따라 월 10톤의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보내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키오자 항구에 설치된 활어 운송시설에서 꽃게들이 특수 포장되어 밀라노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이 벅찼다. 첫 번째 수출 물량 2톤이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표가 보내준 현지 영상에는 한국 수산시장 상인들이 우리 꽃게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말 살이 꽉 찼네요. 이 정도 품질이면 최고급 간장게장용이에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이 우리 꽃게를 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40년간 조개만 길러온 내가 개 때문에 울게 될 줄이야. 더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다. 서울의 한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에서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꽃게장이라는 메뉴로 우리 꽃게를 선보였는데 하루 만에 예약이 꽉 찼다는 것이었다. 한 접시에 3만 5천 원 약 25유로이라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루치아가 번역해준 한국 온라인 후기들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이탈리아 꽃게장 먹어봤는데 정말 달콤하고 쫄깃해요.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이런 맛있는 걸 맛을 수 있다니 뿌듯해요. 이탈리아 어민 아저씨들 덕분에 이런 신선한 꽃게를 먹을 수 있네요. 서로 윈윈하는 느낌이라 더 맛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꽃게를 구매하고 있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 어민조합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푸른 꽃게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오늘 또 몇 마리나 왔나 하며 한숨을 쉬던 어민들이 이제는 크고 살찐 놈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오바니는 아예 푸른 꽃게 전문 포획업으로 전환했다. 그의 아들 루카도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의 참여로 포획 기술도 한층 발전했다. 마르코, 이번 주 포획량이 1.5톤이야. 한국에서 품질이 정말 좋다고 연락이 왔어. 지오바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재앙의 상징이었던 푸른 꽃게가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특산품이 된 것이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지역의 푸른 꽃게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수출로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생태계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개와 홍합 양식장의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일어났다.
베네치아의 몇몇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식 간장게장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전통 조리법에 꽃게를 접목한 창의적인 요리들이 등장했다. 특히 베네치아의 다니엘레 첸나로 셰프가 개발한 꽃게살 리조또는 현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한국의 간장게장에서 영감을 받아 꽃게의 감칠맛을 최대한 살린 요리를 만들어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꽃게의 진정한 가치를 이탈리아식으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첸나로 셰프의 말처럼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이다. 그의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은 특별한 저녁을 가졌다. 박민수 씨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였다. 안나는 이제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해 꽃게를 먹었고 루치아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김 대표님과 박민수 씨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루치아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꽃게 사랑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항구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기적이었다. 1년 후 나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루치아와 함께 떠난 이번 여행은 김 대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꽃게 수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한국 측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온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에서 김 대표와 박민수 씨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심지어 작은 환영 현수막까지 준비해 두었다. 이탈리아 키오자 어민 마르코 로시 환영합니다라고 한글과 이탈리아어로 적힌 현수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다. 우리가 보낸 꽃게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우리 꽃게를 주로 취급하는 박 사장님의 환대는 잊을 수 없었다. 로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탈리아 꽃게는 정말 최고예요. 60대 박 사장님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우리가 보낸 꽃게를 꺼내 보여주었다. 2주 전 키오자에서 출발한 꽃게들이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박 사장님이 우리를 시장 안 작은 식당으로 안내하더니 우리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대접해 주었다. 박민수 씨가 처음 만들어준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2주간 숙성시킨 간장게장은 더욱 깊고 진한 맛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 꽃게로 만든 거예요? 루치아도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바다에서 잡은 꽃게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서울에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에 있는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 바다양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 만찬을 준비해 주었다. 이 식당의 김 사장님은 우리 꽃게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 로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식당이 더 유명해졌어요. 손님들이 이탈리아 꽃게장을 먹으러 전국에서 오고 있어요. 식당 벽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우리의 사진과 함께 한 이탈리아 우정의 꽃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가족을 만났을 때였다. 8살 된 아들과 함께 온 젊은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탈리아 꽃게장 먹으러 부산에서 올라온 김가족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다. 아들이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 꽃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서울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8살 아이가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게를 발라먹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세대를 이어가는지 알 수 있었다. 아저씨가 이탈리아에서 온 분이에요? 우리게 잡아주셔서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작은 아이가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어민에게 고마워한다니 문화의 경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여행 마지막 날, 박민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영상을 촬영했다. 루치아는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나는 이탈리아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꽃게 사랑 덕분에 우리 어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꽃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쏟아진 댓글들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감동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탈리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키오자에 꼭 놀러 가겠다고 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재앙으로 시작된 푸른 꽃게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이야기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우리 어장에서는 매달 50톤의 꽃게가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 푸른 꽃게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 우리를 전 세계 의료진이 충격을 받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독점해온 내시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96.5%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로 위암을 탐지하는 AI를 선보인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일본 내시경 엔지니어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타케다 아키오입니다. 54세, 올림푸스에서 30년간 내시경 개발에 인생을 바쳤죠. 1994년 신주쿠 본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를 올림푸스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후지필름과 함께 일본이 완전히 지배하는 시장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새로운 내시경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7층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위내시경이 지금도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 사토 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의료기기 박람회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루닛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한 AI 내시경이 위암을 0.3초 만에 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도가 96.5%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유럽 CE 마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후생노동성 PMDA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였어요. 한국 회사가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 인증을 다 받은 겁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림푸스는 기계적 정밀도에만 집중해왔어요. 1mm 단위로 정교한 렌즈를 만들고 0.01도 각도까지 계산해서 카메라를 설계했습니다. 그게 일본 기술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조기 위암까지 컴퓨터가 찾아낸다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토 부장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같은 한국 최고 병원들에서 임상시험을 마쳤고 결과가 의학계 최고 권위지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렸다는 거예요. 20편이 넘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부심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봐. 며칠 뒤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국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분명히 발전한 나라긴 하지만 의료기기 기술까지 우리를 앞설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코엑스 전시장에 도착해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익숙했지만 의료기기 분야는 생소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루닛이라는 회사 부스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죠. 그 순간 제가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니터에 내시경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구석에 작은 네모 상자가 깜빡이면서 위암 조직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0.3초 만에 말이에요. 의사가 보기도 전에 컴퓨터가 먼저 암을 찾아낸 겁니다. 부스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이 AI는 100만 장이 넘는 내시경 사진을 학습했고 위암뿐만 아니라 식도암, 대장암까지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지필름 CAD-EY 시스템은 대장 폴립 정도만 찾을 수 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위암 탐지 정확도가 96.5%, 민감도가 95%라고 했어요. 우리 기술은 최고 91% 정도였거든요. 5%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100명의 환자 중 5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올림푸스 내시경과도 호환된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장비 투자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부스 관계자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AI는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원격지 병원과도 실시간으로 진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 시골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도쿄 대학병원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데모를 직접 봤어요. 실제 환자의 내시경 영상을 AI가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mm 크기의 조기위암을 0.3초 만에 찾아내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병변까지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추구해온 기계적 완성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상처받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 일본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죠. 도쿄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간 기계적 정밀도만 추구해온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회사에 복귀해서 첫 번째 한 일은 우리 기술진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야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내시경 개발팀 전체가 모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기술진 중 절반이 이미 루닛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 야마다가 말했어요. 타케다-상, 저희도 3년 전부터 이 회사를 주목해왔습니다. 다만 경영진이 AI 기술에 소극적이어서 개발이 늦어졌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셋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AI가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기계가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더라고요. AI를 의사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사를 돕는 파트너로 본 겁니다.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빠르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루닛 AI를 사용한 의사들의 진단 정확도가 기존보다 12% 향상됐더라고요. 진단 시간도 4배 빨라졌고요. 오진으로 인한 재검사 비율도 27%나 줄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 교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AI가 찾아낸 2mm 조기위암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만약 이 AI가 없었다면 이 환자는 6개월 후에나 암 진단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더 정밀하고 더 선명한 내시경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루닛의 기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AI 알고리즘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워크플로우 전체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판독 결과를 의사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매우 세심했어요. 단순히 암이다 아니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의심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비슷한 케이스들도 함께 제시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쌓일 때마다 AI가 더 똑똑해지는 구조였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기존 장비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규제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FDA, CE 마크, 일본 PMDA까지 세계 3대 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저희 올림푸스도 새로운 제품 하나 승인받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하지만 루닛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냈어요. 각 나라별 임상시험 데이터도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 역량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후생노동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 이미 일본 내 5개 병원에서 루닛의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이케이병원, 게이오긴연병원 같은 일본 최고 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자리를 한국이 조용히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넘어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세이케이병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이였거든요. 병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케다 씨, 사실 우리도 환자를 위해서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의료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 한국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3개월 후 2024년 2월, 세이케이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루닛의 AI 내시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최초로 한국산 AI 의료기기를 본격 도입하는 케이스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도입 초기에 저도 세이케이병원 내시경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소화기내과 부장 선생님이 직접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환자 검사 장면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시경이 위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화면 오른쪽에 작은 창이 떴어요. AI 분석 결과였는데 실시간으로 의심 부위를 표시해 주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기 위암 의심 부위를 빨간 네모로 표시하면서 확률까지 보여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AI가 자꾸 알림을 보내니까 거슬렸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쓰다 보니까 정말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필요할 때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제 진단 성과였어요. 도입 후 3개월간의 데이터를 보니 조기 위암 발견율이 18%나 증가했더라고요. 이전에는 100명 검사에서 3명 정도 조기 위암을 찾았는데 AI 도입 후에는 4명 가까이 찾게 된 거죠. 오진율도 크게 줄었어요. AI가 1차로 스크리닝을 해주니까 의사가 더 자신 있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재검사를 요청하는 비율도 30%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루닛에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왔는데 이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 교육까지 꼼꼼히 해줬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나와서 의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줬다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와서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후 관리였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어도 즉시 대응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우리 일본 회사들도 못하는 거였어요. 세이케이병원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병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이오긴연병원, 도쿄의과대학병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의 경쟁력은 단순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해볼 기회도 있었어요. 이들은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일본 의료진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환자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AI는 그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나면서 세이케이병원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젊은 의사들이 내시경 검사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경험 많은 의사들도 AI의 도움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검사 시간이 단축되면서 환자의 불편함이 줄었고,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신뢰도도 올랐다고 해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치료 성공률도 향상됐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죠. 2024년 말,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올림푸스를 떠나 독립 컨설턴트가 되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걸고 한국 의료기기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나이도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는 분명히 한국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일본 의료계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어요. 루니뿐만 아니라 뷰노, JLK 같은 다른 한국 AI, 의료기기 회사들도 일본 시장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의료진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문의를 해오시더라고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특히 지방 병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경험 많은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AI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홋카이도의 한 병원에서는 루닛 AI 덕분에 조기 위암 환자를 사포로, 대학병원으로 적시에 전원 보내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의 일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의료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죠. 30년간 쌓은 일본 의료계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건 이들의 겸손함과 학습 의지예요. 자신들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현지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제품을 개선해 나갑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 아들 히로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 저도 한국에서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미래는 AI를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히로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잘 생각했다. 너는 AI를 읽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30년 전 제가 일본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는 일로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예요. 루닛의 AI가 일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니까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강연이 있어요. 일본 의료기기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은 기술의 미래는 정밀함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방향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기계는 정교했지만 한국이 만든 기술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난